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국세청 AI가 PCI라는 시스템으로 지난 5년, 10년간 늘어난 재산과 쓴 돈, 그리고 소득, 이거를 AI가 1초 만에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을 대조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세금 신고된 내용이 다르다면 개인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연아 기사입니다. 강남에 집을 구매할 예정이셨던 분들,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장 2026년도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인데요.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기존에도 제출했었던 서류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자체가 전면 확대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이상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서류 한 장을 잘못 쓰면 계약금도 날리고 개인의 세무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세무조사 받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하는 완벽한 자금 소명 전략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사님, 그러면 서울 어디든 집을 사면 다 위험한가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3가지 규제 모두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인데요. 첫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물가 상승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 사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자 지정하는 규제 지역입니다. 주로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LTV, DSR 강화 같은 세금 규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 투기 수요 억제가 필요한 지역인데요. 이때는 주로 LTV, DSR이 더 강화되고 주담대 한도 추가 제한과 같이 규제 강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는 실거주 의무 2년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을 반드시 소명해야 되고 전세 세입자를 활용한 갭 투자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 허가 없이는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투기과열 지구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요. 투기과열 지구는 기존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해당이 됐지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 지구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규제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원래는 구청 직원이 이제 수기로 검토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는 서류만 넘겼기 때문에 담당자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국세청 AI가 PCI라는 시스템으로 지난 5년, 10년간 늘어난 재산과 쓴 돈, 그리고 소득, 이거를 AI가 1초 만에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국토부에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에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국토부에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을 대조해서 감독하겠다라는 건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세금 신고된 내용이 다르다면 개인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금의 출처 신고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자금이라고 퉁쳐서 작성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예금인지 주식 매각 대금인지 아니면 가상자산인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특히 요즘 그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많으시죠? 자금 출처를 가상자산으로 적었는데 과거에 코인과 관련한 거래 내역이 없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지? 하고 이제 계좌 추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모님과의 돈거래인데요. 만약에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에 그 밖에 차입금에 적으셔야 되고,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증여세 신고 여부에 체크하고 금액도 기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서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한 자금이면 상관이 없는데 신고를 안 한 돈을 받아서 예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적거나 실제 사관 의지가 없는데 차용한 것으로 적는 경우에는 편법 증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와, 그러면 돈이 있어도 소명을 못하면 끝나니까 돈이 있어도 강남에 집 사는 걸 포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데이터만 완벽하면 됩니다. 딱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만 달랑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자 지급 내역입니다. 매달 약속된 날짜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에 맞춰서 이자를 이체한 기록을 남기셔야 국세청도 진짜 빌린 거구나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사업자 대출은 절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데 보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항목에 사업자 대출이 찍히는 순간 금융기관 대출 회수는 기본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은 무조건 사업자 대출과 무관한 돈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정불안하면 선신고 후 매수 전략을 쓰세요. 이거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애매할 때는 차라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당당하게 서류 체크박스에 증여세 신고 예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나중에 걸려서 가산세 40%를 맞는 것보다는 미리 세금을 내시고 떳떳하게 소명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일 뿐이고 실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시면 작성해야 될 항목들이 훨씬 더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혼자 쓰다가는 실수로라도 뭐 하나 잘못 적어서 세무조사 받을까봐 겁나서 못 쓰겠어요. 복잡하고 불안한 자금 소명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잘하는 절세미녀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완벽한 자금 출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